안녕하세요. 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GLP-1 비만 치료제 시장 얘기를 나눈 다음에 후속 기술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많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장기 지속형 기술 LAT 말이죠. 네, 바로 그 LATO. 그래서 보내주신 증권사 리포트랑 외신 기사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자료들 다시 보면서 느낀 건데 지금 시장의 모든 관심이 GLP-1이라는 약물 그 자체에만 막 쏠려 있잖아요. 맞아요. 효과가 어떠냐, 얼마나 빠지냐 이런 거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더라고요.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꿰뚫는 키워드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편의성. 편의성. 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크고 있는데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가 환자를 가장 편하게 만드느냐? 여기서 결정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대부분이었어요. 좋은 접근이에요. 결국 환자가 꾸준히 써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죠. 그렇죠. 매일 주사 맞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지금 나오는 약들이 대부분 매일 아니면 매주 맞아야 하는데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기술이 시장 판도를 바꿀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라고 하니까 와, 이 편의성 개선이 가져올 부가가치는 정말 상상 이상이겠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렇다면 그 편의성 전쟁 첫 번째 주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에 가장 많이 언급된 게 미립구 기술이던데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또 그만큼 검증된 기술이죠. 검증된 기술.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 PLGA라고 하는 생분해성 고분자가 있거든요. 네. 그걸로 약물을 이렇게 감싸는 겁니다. 아주 작은 캡슐, 그러니까 미립구를 만드는 거죠. 아, 약물을 일종의 타임캡슐에 넣어서 몸 안에 두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캡슐이 이제 몸 안에서 아주 천천히 녹으면서 약물이 꾸준히 나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갑니다. 와, 6개월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 PLGA라는 소재요. 그게 바이오 업계에서 되게 흔한 재료인가요? 아니면 특정 기업만 가진 특별한 소재 같은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PLGA 자체는 의료용으로 꽤 널리 쓰여요. 비교적 보편적인 소재에 가깝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진짜 핵심은 그 보편적인 재료로 얼마나 균일한 크기의 미립구를 만드느냐, 또 약물 손상 없이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어요. 이게 바로 각 기업의 기술력이자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자료를 보니까 이 기술이 1989년에 나온 루프론 데포라는 약부터 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30년도 더 된 기술이 지금 2,500억 달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다시 불려 나온 거네요.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하. 바로 GLP-1이라는 새로운 심장을 달았기 때문이죠. 새로운 심장? 비유하자면 수십 년간 안정성이 검증된 아주 튼튼한 자동차 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최신형 제트 엔진을 올린 격이에요. 아, 이 조합이 엄청난 시너지를 내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지금 열고 있는 겁니다. KB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오래된 기술이랑 새로운 약물의 결합, 이 타결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국내에서는 펩트론이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꼽히고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에서 제 눈길을 끈 건 기술 자체보다는 다른 부분이었어요. 2026년에 완공될 펩트론의 공장을 유독 강조하던데 이건 왜 그런 거죠?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제 20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진짜 변수는 기술의 우월성이 아니에요. 바로 그 생산 능력, 캐파입니다. 생산 능력. 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그걸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빅파마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공장을 짓는다는 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리스크이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GLP-1 시장 열기가 식거나 더 좋은 기술이 갑자기 나오면 그 큰 공장이 그대로 짐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죠. 제가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배운 게 있다면 그 과도한 설비 투자가 어떻게 기업을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아, 하지만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요. 이건 단순한 생산 확대가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입장권을 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입장권이요? 네, 빅파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만 있는 회사랑 기술 이전만 하면 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파트너. 누굴 선호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리스크를 줄여주니까요. 아, 이 공장 완공은 펩트론의 평가 기준을 기술 개발 기업에서 글로벌 생산 파트너로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가치를 현실로 만드는 열쇠이자 파트너에게 신뢰를 주는 증표. 그게 바로 공장이란 말씀이시군요. 관점이 확 달라지네요. 바로 그겁니다. 다만 이런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도 상당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거래량을 좀 봐주세요. 엄청나죠? 맞아요.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오를 거야 라는 믿음만으로 투자하기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이 잘 돌아가고 빅파마랑 계약이 터진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죠. 네. 반대로 시장의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파트너십이 지연된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고요. 이 둘을 모두 염두에 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날이라고 한 번에 몰빵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죠.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미립구 기술은 검증된 방식이긴 한데 특정 약물에 딱 맞춰진 전용기 같은 느낌이네요. 오, 좋은 비유네요. 그렇다면 자료에 있던 다른 기술, 좀 더 범용적인 접근법도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사파 기술이 등장합니다. 사파. 네, 이건 미립구랑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미립구가 약물을 외부 물질, 그러니까 PLGA로 감싸는 방식이라면 사파는 우리 몸 안에 원래 있던 물질을 활용하는 훨씬 더 영리한 방식이죠. 우리 몸에 있는 걸 활용한다고요? 네, 우리 혈액 속에는 혈청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아주 많아요. 이 단백질은 감감기가 길어서 몸속에 꽤 오랫동안 머무르거든요. 네네. SF화 기술은 약물에 일종의 접착제 같은 걸 붙여서 이 알부민에 딱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알부민이 사라지기 전까지 약물도 같이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약효를 오래 유지하는 거죠. 와, 이거 마치 우리 몸의 택배 시스템에 제 소포를 슬쩍 얹어서 배송시키는 느낌인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일종의 스텔스 기술 같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속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외부 물질로 만든 캡슐은 면역 시스템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부민은 원래 우리 몸의 일부니까 공격받을 일이 없는 거죠. 이 기술로 약효 지속 시간을 최대 19일까지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진짜 강점은 다른 데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바로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이요. 이 플랫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는 건가요? 이 SF화 기술이 숨은 보석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미립구 기술이 GLP-1이라는 특정 승객에 맞춰진 전용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SF화 기술은 어떤 화물, 즉 어떤 약물이든 실을 수 있는 만능 화물선 같은 거예요. 만능 화물선? 네, GLP-1은 물론이고 최근 항암제로 각광받는 항체 약물 접합체, ADC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같은 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 만능 화물선 기술 자체를 여러 제약사에 라이선스 아웃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한 번의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질병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확장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빅파마 입장에서는 하나의 플랫폼 기술만 도입하면 자기네 여러 신약 후보 물질에 두루 적용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 이거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죠. 그래서 2026년 빅딜 기대주 중 하나로 꼽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두 기술을 놓고 보니까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는 이미 뜨거운 시장에 확실한 타겟을 노리는 집중형 기술. 다른 하나는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형 기술. 만약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이 두 가지 상반된 전략 사이에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건 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투자 성향의 문제에 가까운데요. 성향의 문제.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제가 2010년대 해운업 구조조정 때 한진해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격언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죠. 당시 시장 1위라는 이유만으로 한진해운에 집중했던 투자자들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중요한 건 펩트론이냐 에이프릴 바이오냐 이 선택이 아니에요.
내 포트폴리오가 집중형 리스크와 플랫폼형 리스크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아, 한쪽은 시장의 열기가 식을 위험이 있고 다른 한쪽은 플랫폼이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렇네요. 두 기술 모두 결국 주사를 맞는 횟수를 줄여주는, 즉 시간의 편의솔에 초점을 맞춘 기술들이네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주사를 맞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기술도 있더라고요. SC 제형 변환 기술이요. 맞습니다. 편의성 전쟁의 마지막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끝판왕이요? 네. SC는 피하 주사, 서브큐테아뉴스를 의미하는데 기존의 정맥 주사, IV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게 환자에게 그렇게 극적인 차이를 만드나요? 하늘과 땅 차이죠. 정맥 주사는 보통 몇 시간씩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아야 합니다. 아, 맞아요. 병원에 가야 하는 시간, 비용은 물론이고 환자의 일상이 완전히 묶여버리죠. 하지만 피하 주사는 어떤가요? 환자 스스로 집에서 5분 만에 간단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아, 항암 치료나 희귀 질환으로 평생 병원을 다녀야 하는 환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을 통째로 돌려주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자유롭게 여행을 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해지니까요. 이 분야의 절대 강자는 미국의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라고 하던데요. 네,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인데 할로자임은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로슈, 존슨앤존슨 같은 글로벌 제약 공룡들이 자사의 블록버스터 약물들을 피하주사 제형으로 바꾸기 위해 전부 할로자임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할로자임은 마치 반도체의 ASML이나 스마트폰의 퀄컴처럼 자신들이 직접 최종 제품을 만들진 않지만 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공급하는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이오의 인텔 인사이드라고 할 수 있죠. 하하, 재밌는 표현이네요. 이런 기업에 투자하는 건 특정 신약의 성공 여부에 거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금광의 곡괭이를 파는 회사니까요.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두 가지로 나뉘겠네요. 곡괭이 회사인 할로자임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곡괭이를 사용해 금을 캐는 금광 회사, 즉 로슈나 J&J 같은 파트너사들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추적하는 방법이요. 신약이 나오면 그 수혜는 파트너사가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렇군요. 원천 기술의 수혜를 간접적으로 또 더 안정적으로 누리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죠. 어떤 방식이 본인의 투자 철학에 더 맞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술과 전략이 얽혀 있네요. 자, 2026년을 향한 이 편의성 전쟁의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립구, SFA 그리고 SC 제형 변환까지 각기 다른 무기를 든 선수들이 경쟁하는 양상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기술 평론가처럼 어떤 기술이 더 우월한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기술 모두 각자의 장점과 시장이 있죠. 네. 투자자의 관점에서 진짜 핵심은 생존의 논리를 읽는 겁니다. 결국 어떤 기업이 글로벌 자본과 손을 잡고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증명하면서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가느냐, 그 냉정한 비즈니스의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죠. 기술력과 자본의 결합, 그리고 시장 표준을 선점하는 것, 명심해야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주제를 계속 탐색해 나갈 때 어떤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을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액션 플랜 체크리스트 대신에 생각해 볼 질문 3가지를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첫째, 내 포트폴리오가 이 거대한 편의성 트렌드에 어떤 식으로든 노출되어 있는가? 둘째, 만약 투자한다면 나는 한 우물만 파는 집중형 기술에 베팅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형 기술에 베팅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실로 만들 생산과 파트너십 능력까지 균형 있게 보고 있는가? 이 3가지 질문을 계속 되뇌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약국 가서 파스 하나를 살 때도 이건 어떤 약물 전달 기술을 썼을까 하고 유심히 보게 될 것 같네요. 하하, 어쩔 수 없는 지갑병이죠. 하지만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죠? 시장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을 가리는 경연장이 아니라 기술력과 자본, 전략에 뒤엉킨 치열한 전쟁터라는 것.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현명한 관찰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이죠. 완벽한 요약이네요.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혼자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궁금한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환자의 편의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음 혁신의 물결이 제조사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잡한 바이오 의약품의 생산 비용과 공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 발이에요. 어쩌면 그게 바로 시장이 아직 주목하지 않는 다음 격전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와.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